오늘 252페이지 유가증권에 관한 제 보십니다. 자, 1번 다음 중 유가증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 몇 개냐 골라봐라요. 근데 유가증권은 요건이 두 가지죠. 첫 번째가 재산권이 화체돼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돈 가치가 들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시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통성, 이거는 요건이 아니죠. 따라서 유통성이 없는 문방구 약속업용지로 조잡하게 작성된 뭐 증권이나 어음 같은 거, 이런 것도 유가증권이에요. 이 두 가지 요건만 갖추면. 그래서 자, 기억번, 신용카드 업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이건 유가증권이 아니죠. 이건 신분증. 그러나 이거랑 비교할 게 뭐죠? 외환은행 소비조합에서 소속 직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 이거는 할부 쿠폰이라서 이름만 신용카드지 쿠폰이라서 유가증권. 그 다음에 2번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유가증권의 사본은 객체가 될 수 없죠. 그럼 문서는 원본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해서 사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원본은 정보가 100% 일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는 사본도 문서 하나 되죠. 그러나 내가 수표를 한 장 위조했어요. 그러면 요거 이 자체 위전 수표 그 자체 원본 이것만이 객체가 되는 거지, 이걸 흑백 복사한 사본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안 되고. 그다음에 디귿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문방구 약속업용지로 작성된 주권, 이거 조잡해가지고 유통성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그랬죠. 은행계 아니라서. 그렇다도 어쨌든 재산권이 화체되어 있고 행사시에 점유를 필요한다면 이것도 유가증권이고. 그다음에 리을번의 쌍방울 개발의 스키장립 탑승권, 이거 유가증권. 그다음에 정기 예탁금 증서, 이거는 유가증권이나 면책증권이죠. 이 증서를 들고 온 사람한테 돈 주겠다는 변주면 우리는 책임을 면하겠다는 면책증권이지, 이거 없어도 돈 찾는데 아무 문제 없거든요. 다른 걸로 증명이 가능하니까 유가증권이 아닙니다. 넘어가시고. 그다음에 2번 유가증권에 관한 죄 옳지 않은 거. 1번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 즉 외국인이 외국에서 저지른 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맞죠? 5조의 내외 기통 유문인,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외국인의 국외범도 우리 형법으로 처벌해요. 그다음에 2번 유가증권이 되기 위해서는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플러스 권리 행사의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한다는 두 가지 요소와 증권의 유통성을 필요로 틀었죠.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판례죠, 유가증권에서는. 그 다음에 3번 아까 말씀드렸던 외환은행 소비조합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 맞죠, 예외적으로.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의 명의자의 실제 여부는 유가증권 위조죄 성립에 아무 장애를 주지 않아요. 뭐 특히 요건이 흠결로서 무효인 주권, 이것도 다 유가증권이죠. 네. 그 다음에 3번 은행을 통하여 여러분들 어떤 애가 은행에다가 당좌 계약, 수표 발행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서 은행에다가 앞으로 내가 수표를 발행할 때는 요 도장을 찍겠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이 도장이 없어졌어요. 하고 어쩔 수 없이 내 거 딴 도장을 찍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이건 내 도장은 똑같은 거니까 이거는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안 되죠. 따라서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금의 발행이니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것이 발행인의 도장인 이상 어음 효력에는 아무 영향이 없어요. 허위 유가 작성죄 안 된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가증권의 명칭은 본명일 필요 없어요. 상호, 별명, 뭐 그 밖에 본인을 지칭하는 거면 뭐든 돼요. 근데 A가 가게를 운영하면서 A 이름으로 어음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때 A는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이 가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아들인 B랑 같이 동업으로 가게를 운영했어요. 그래도 이 가게는 A 이름으로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 혼자 가게를 운영하면서 여전히 A 이름으로 어음 발행했어요. 근데 이때 A는 죽은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이 가게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유가증권 위조나 자격무용이 되지 않죠. 따라서 망부 사망 후에 그 명의를, 아버지 명의를 그 자기를 표시하는 명치로 사용하였다면 그 망부 명의의 어음 발행은 타인 명의를 모용한 위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3번 금방 말씀드렸던 증권이 문방구 약속업용지를 이용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유통성이 없죠. 사람들이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 전체적인 형식과 내용이 비춰서 일반인이 진정한 것으로 오인할 정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유가증권이 되고. 그 다음에 4번 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 그 다음에 그 권리행사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하는 것, 이 두 가지와 반드시 유통성을 가질 걸 필요 틀었죠.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 유가증권이란 맨 마지막 줄 유통성을 가질 걸 필요로 틀었네요. 그 다음에 2번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했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그 자체로서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칠 위험성이 있어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가 되죠. 맞고. 3번 증권이 비록 문방구 약속업용지를 작성했더라도 유가증권에 해당하고. 4번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 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왜 그래요?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시험장에서 문서든 유가증권이든 시험 문제에 변조란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릿속에 떠올릴 거 딱 하나요. 진정한 유가증권, 진정한 문서여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5번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음의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 자신의 다른 도장을 내놨다면 허위 유가증 자성죄. 틀렸네요. 안 돼요 이거. 그 다음에 2번 약속음의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 기재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허위 유가증 자성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원래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요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안 써도 돼요. 근데 딴 거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는 맞게 썼어요. 다만 일부러 주소만 틀리게 쓴 거예요. 찾아오기 힘들게 하려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맞게 썼다면 인적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요건이 아닌 주소를 허위 기재한 것만큼은 죄가 안 되고. 3번 액면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이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고 이를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에다가 금액을 기입해서 위조어음을 완성했다 하더라도 이런 행위는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거는 위조가 되죠. 왜? 변조와 달리 유가증권 위조죄의 경우 객체는 제한이 없어요. 위조 유가증권도 객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위조 유가증권을 완성한 행위도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위조 유가증권의 교부자와 피교부자가 서로 유가증권의 위조를 공모했거나 위조 유가증권을 타의 행사하여 이익을 나누어 가지고 공모한 공범관계에 있다면 그들끼리의 위조 유가증권 교부 행위는 그들 이외의 자에게 행사함으로써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위조 유가증권은 아직 범인들의 수준이 있다고 할 것이지 행사됐다고 볼 수 없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미음번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한 것은 변조가 성립한다. 틀렸죠.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라서 변조는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6번 위조 유가증권임을 알고 있는 자에 교부했더라도 피교부자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유통질서에 해칠 우려가 있어서 유가증권 행사죄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길이 백지도된 약속음을 구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액면인 금액란에다가 금액을 기입해서 위조음을 완성한 행위는 처음에 그 백지음 형태의 위조와 별개로 아까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가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에 3번 수표 외관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수표라고 신용하게 할 정도라면 수표가 요건을 결여하여 실제법상 무효라 하더라도 위조가 된다고 그랬고. 4번 배서인의 약속음에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 기재한 경우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누군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허위 유가증권 자성죄. 틀렸죠. 이건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번 유가증권은 유통성을 가지고 있어야. 틀렸네요. 2번 약속음의 액면란의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행위는 변조. 틀렸죠. 권한 초월은 위조가 되죠. 위조. 이렇게. 그래서 우리 A가 B한테 액면이 금액이 백지로 돼 있는 어음을 주면서 할인을 위탁했어요. 그러면서 보충권을 1억을 줬어요. 내가 너한테 보충권을 1억을 줄 테니 네가 여기다가 1억 원을 기재해서 할인받아 달라. 그랬더니 B가 이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1억을 기재해서 이걸 할인받았어요. 그럼 이 할인받은 돈 누구 거다? 위탁한 A 거. 따라서 이건 용도가 특정된 돈이니까 A한테 안 주고 제가 써버리면 횡령이죠. 그러나 만약에 2억을 기재했어요. 그럼 그 순간 뭐가 된다? 권한 초월이죠. 1억의 권한밖에 없는 애가 권한을 뛰어넘어서 2억의 권한을 행사한 거예요. 그럼 이 초과 부분은 권한이 없는 거니까 이게 바로 유가증권 위조죄가 돼버린다고 그랬죠. 그럼 그 위조한 유가증권은 이제 누구 거예요? 자기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유니까 이걸 할인받은 돈을 안 줬다 하더라도 횡령은 될 수 없어요. 이건 뭘로 가요? 자기 소유니까 배임죄로 간다고 그랬죠. 이렇게. 요게 배임죄. 요게 몇 번 시험에 나왔었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변조는 진정하게 설립된 유가증권을 전제로 하고. 4번 타인이 소유하는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용에 변경을 가한 경우 변조가 아니다. 맞죠? 이거 무슨 죄요? 손괴죄죠. 일단 자기 명의의 유가증권이니까 이 사람은 유가증권의 내용을 변경할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변조는 될 수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이것이 타인 소유일 때 한해서 뭐가 돼요? 보충관계는 손괴죄, 문서 손괴죄로 처벌되죠. 이렇게. 그다음 8번 약속음
작성권자의 승낙 내지 위임을 받아 약속을 발행하면서 발행인의 명의 아래 피고인의 인정을 나타내어 약속을 발행하면 이거는 허위예요. 여러분 아까 이거든 어차피 내 거 도장은 똑같잖아요. 이거는 허위가 아니에요. 근데 갑이 을에게 어음 발행을 위탁했어요. 아까 을이 갑을 대신해서 갑명의 어음을 발행해요. 그러면 갑명의 어음을 발행하면 도장도 누구 걸 찍어야죠? 갑 걸 찍어야죠. 근데 이 도장은 지거 을 거 지 걸 찍은 거예요. 그럼 이건 당연히 허위. 그다음에 2번 선화증권 기재의 화물을 인수하거나 확인하지도 않았고 선적할 배편조차 예약하거나 확인도 안 한 상태에서 수출 면적만을 확인한 채 실제로 선적한 적이 없는 화물을 선적했다는 내용의 허위의 선화증권 발행하는 건 당연히 이건 허위고, 그다음에 3번 유가증권의 허위 작성 행위 자체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이 타인에게 작성을 부탁하여 그 타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죄가 되고, 마지막으로 자기합 수표의 발행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 발행하는 거, 이건 죄가 안 돼요. 왜? 수표의 효력 자체는 지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다음 9번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금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했더라도 유가증권 변조가 되지 않아요.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2번 유가증권이 되려면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는 것과 그 권리행사의 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하는 것 두 가지 요소 이외에 유통성까지 필요. 틀렸죠. 유통성은 요건이 아니고. 3번 위조 유가증권 인정을 알고 있는 자의 교부했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했다면 행사가 되고. 4번 판매 의사로 폐공중전화 카드, 참고로 이거는 선불식 공중전화 카드예요. 여러분들 그 5,000원씩 충전해 쓰는 카드, 이건 5,000원의 돈 가치가 들어있으니까 유가증권이죠. 근데 요거의 자기띠 부분에 전자정보를 조작하여 사용 가능한 공전화 카드를 만들면 유가증권 위조가 돼요. 다만 한국통신의 후불식 전화카드인 KT카드는 유가증권이라 사문서인 신분증이니까 이걸 사용한 거는 사문서 부정사죄가 되죠. 그 다음에 10번 자기합 수표의 발행인이 의료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 발행했다 하더라도 허위 유가자산죄 성립하지 않아요. 왜? 수표의 효력은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2번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에서 유가증권이란 위조된 유가증권의 그 원본 그 자체를 말하는 거지, 전자복사기를 사용하여 기계로 복사한 사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게 문서와의 차이점이었죠. 3번 유가증권 내용 중에 권한 없는 자야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 변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진정한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4번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길이 백지로 되어 있는 약속을 구입하여 행사하는 목적으로 백지인 액면론의 금액을 기입하여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는 처음에 그 백지어음 형태의 위조와 별개로 새로운 유가증권 위조가 구성하지 않는다. 틀렸죠? 새로 위조가 돼요. 왜? 유가증권 위조의 객체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 위조된 유가증권도 위조 유가증권의 유가증권 위조죄의 객체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11번 면사무소 호적계장인 갑이 호정 정정 사유가 없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을의 호적부 편제 중 을의 딸의 호적기재 출생난 주민등록번호의 허위 내용의 정정기재를 한 다음에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면장의 도장을 찍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죄죠? 면장의 결정을 받지 않고 지가 완성한 거예요. 올해 여러분 시험에 나온 것처럼 이건 뭐죠? 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든 공문서 위조가 되죠. 만약에 이걸 만들어서 정을 모르는 면장의 결재를 받으면 허위공문 작성의 간접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지가 직접 면장 도장을 찍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권한 없는 자가 공문서를 만든 허위 공문서 위조 및 동사죄, 요게 돼야 되죠. 갑은 틀렸네요. 그 다음에 나번 갑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을명의 신탁증서 한 통을 이제 작성한 다음에 마치 다른 내용의 문서인 것처럼 을에게 제시해 사인받았어요. 그럼 이건 뭐죠? 우리가 처벌받지 않는 명의자를 이용해서 그 명의자의 의사에 관한 문서를 만든 거니까 간접정범 형태의 사문서 위조잖아요. 그 정치인의 결의 사건과 똑같잖아요. 사인해달라. 뭔데? 알 거 없고 그냥 사인해라 하고 소유자, 그 명의자가 뭔지도 모르고 사인을 한 거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거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면 이건 당연히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되죠. 간접적 형식에. 3번 갑이 미리 서명 날인받아 넣은 을명의 백지엄에 마음대로 발행일, 수표, 금액, 수취인을 기재한 다음에 을을 상대로 약속 엄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그 청구를 대여금 행사로 변경했어요. 그러면서 이 백지엄의 사본을, 복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자, 첫 번째 유가증권 위조는 되죠. 왜? 갑이 서명 날인 받아놓은 을을 명의 어음에 지 마음대로 이건 내용을 다 고쳐버린 거예요. 그럼 일단 명의자의 서명 날인이 정당하더라도 의사에 반하는 유가증권을 만든 거니까 이건 위조. 단 이걸 복사본을 제출한 행위는 행사죄는 안 되죠. 따라서 이건 유가증권 위조만 되고 동행사죄는 안 돼요. 왜? 복사본은 위조 유가증권 행사죄의 객체가 될 수 없으니까.
답은 위조 유가증권 위조죄만 된다 그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라번 A구청장 갑은 자기가 B구청장으로 전보됐다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통보받은 다음에 A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허가에 대한 기할자 농지에 결재란에 서명했다면 자격모형 공무작성죄 맞죠? A구청장의 자격만 모형하고 이름은 자기 걸 쓴 거니까. 그 다음에 마번 A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 있는 갑이 A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을로 변경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사용해오던 자기 명의로 된 A회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기가 여전히 그 A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은 발행했어요. 이건 뭐죠? 자격만 모형하고 이름은 자기 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가증권 위조가 아니라 자격모형 유가증권 작성죄가 돼야 되죠. 이렇게. 위조와 자격모형의 차이점. 위조는 명의와 자격과 명의 모두를 모형하는 거. 근데 이것처럼 라번과 마번처럼 자격만 모형하고 이름은 자기 걸 쓴 거예요. 이거는 자격 모형이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인자에 관한 죄. 자, 일단 그 전에 이 문제 말고 옛날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 자, 어떤 애가 타인의 자동차를 절취했어요. 그다음에 이 자동차에 있는 번호판을 떼어냈어요. 갖고 이거를 자기 차에다가 부착했어요. 그 다음에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남의 자동차를 훔친 거는 절도.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최근에 판례가 중요한 게 나왔죠. 옛날에는 판례가 이걸 논의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판례가 이거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따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게 판례죠. 그 다음에 이걸 자기 차에 부착한 행위는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권한 없는 자가 그 공기호의 용도에 맞게 쓴 공기호 부정사용이라는 죄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걸 타고 다니는 행위는 이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한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죄가 돼요. 근데 옛날 판례는 이건 없었죠. 요 세 개만 있었죠. 그래서 이걸 전제로 문제 보시면 갑은 을의 자동차를 훔쳐서 자기의 낡은 자동차 번호판을 떼어서 훔친 차에 부착하고 타고 다니다가 여기까지만 끊으면 요 네 개의 죄가 돼야 돼요. 물론 옛날 판례에 따르면 요 세 개만, 지금은 이제 요 네 개가 돼야 되죠. 그 다음에 경찰로부터 음주단속 검문을 당하여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빌려 소지하고 있던 병의 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것처럼 제시했어요. 그럼 이건 뭐요? 남의 운전면허증을 이거는 운전면허증 용도에 맞게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문서 부정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를 알아채는 경찰에 의해 체포됐어요. 자, 옳은 거 답은 3번. 일단은 차 훔쳤으니까 절도죄. 그다음에 공기호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그다음에 남의 운전면허증 제 것처럼 썼으니까 공문서 부정행사죄. 이게 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2003년도, 2007년도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그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플러스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성립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해설의 맨 마지막 줄에 근데 최근에 그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가 따로 성립한다는 거 이거는 따로 기억해 두세요. 이거 옛날 문제라서 이게 안 들어있지만 수도불통죄 이건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바로 사회 도도에 관한 죄 보십니다. 형법 245조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 사람의 서욕을 자극,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취침을 해하여 성적 도유관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 할 것이고 이 죄는 주관적으로 성욕,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 이것만 있으면 성립해요. 그래서 그 판례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요크루트 모델들이 전라로 나타나가지고 그 분무기를 뿌려서 알몸을 드리는 거 성적인 의도는 없었죠. 그래도 공인음란죄가 돼요. 또 그 공중 앞에서 그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는 자가 알몸인데 성기 노출한 거 이것도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도 공인음란죄가 되죠. 원래 공인음란죄는 성적인 의도는 필요 없는 죄입니다. 그다음에 2번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링크를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부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것도 공인음란죄가 되죠. 맞고 3번 유흥주점 여종업원들이 웃옷을 벗고 브러지어만 착용하거나 치마를 허벅지까지 드러나도록 걷어올리고 가슴이 보일 정도로 어깨끈을 내린 채 손님을 접대한 거 이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음란 행위에 해당한다. 틀렸죠? 이걸 음란 행위로 보면 이 정도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예요. 이게 음란 행위가 되면 우리나라 걸그룹들 다 잡혀간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4번 인터넷 사이트에 집단 성행위 목적의 카페를 개설 운영한 자가 남녀 회원을 모집한 다음에 특별 모임을 빙자하여 집단 성관계를 맺고 그 촬영물이나 사진을 카페에만 게시했어요. 카페에만.
근데 문제는 카페 회원수가 수천 명이었죠. 따라 비록 카페 회원들만 볼 수 있었다 하더라도 회원수가 수천 명이기 때문에 요 게시는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한죠. 맞고. 그다음에 2번, 음란한 영상 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을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음압 반포죄. 틀렸죠? 왜? 우리 형법을 만들 때는 야동, 우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형법의 개념에 없었어요. 1950년대만 해도 컴퓨터가 없었던 때니까. 그래서 다른 죄를 따로 만들었죠. 뭐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요걸 따로 만들어서 처벌을 해요. 따라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죄, 요게 되는 건 변론하고, 이거 형법의 음악 판매죄로 처벌, 반포나 판매죄로 처벌할 수 없다죠. 기억 틀렸네요. 그다음에 니은번, 음란한 보호가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의견 제한 없이 음란 보호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조성됐다면 이러한 링크 거는 것도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한다. 맞죠? 또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카톡으로 그 야동을 볼 수 있는 그 음란물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준 거, 이것도 역시 똑같다는 판례가 나온 게 있었죠. 그다음에 3번,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운전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시위조로 알몸을 상태로 눕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맞죠? 성적인 의도는 없었어도. 단 이거는 뭐는 안 되죠? 공집방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정도라면 위력에 불과하기 때문에 경찰관은 폭행 협박이 없어 공집방은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피고인이 갑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갑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갑이 운영하는 상점에 찾아가 그 딸에게 주인 어디 갔느냐고 소리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들을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에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는지 부어봐라고 한 경우 공연음란죄. 틀렸죠? 이거는 불쾌감을 주는 경범죄처벌. 참 이제는 경범죄처벌법도 안 되죠. 왜냐면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규정이 위헌 판결을 받아서 없어졌잖아요. 따라서 이제 어쨌든 형법의 음란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판례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옳지 않은 거, 음압반포죄에 규정된 음란한 문서 도활한 성욕을 자극 흥분시키고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정서와 선량한 사회풍속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도서를 말하고, 그 음란성의 전부는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도서 자체로 판단하죠. 맞죠? 그다음에 2번, 문학작품이라고 해서 무한정의 표현 자유를 누려 어떤 성적 표현도 가능하다고 볼 수 없고, 이것이 건전한 성적 풍속이나 성도를 침해할 때는 이 문학작품도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뭐 이연세의 천국의 계단, 전부 다 음란물로 처벌받았었죠. 그다음에 3번, 고속도로에서 수용차를 손괴하거나, 맨 마지막 줄 공연 음란죄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 틀렸죠? 된다였고. 4번, 음압반포죄 소정의 음란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관이 자기의 정서가 아닌 일반 보통 사람의 정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면 족한 것이지, 꼭 법관이 일일이 일반 보통 사람을 상대로 과연 당해문서나 도화 등이 그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시험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를 묻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아니다. 맞죠? 법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다음에 옛날에 우리 부부 사건인가 해가지고 어떤 중학교 교사가, 미술교사가 자기하고 자기 부인의 나체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렸었어요. 근데 흑백 사진인데 그 아저씨 깡 마른 사람 배 조금 나오고 한 사람 그 옆에 찍은 사진하고 그 부인은 임산부였는데 배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찍어서 흑백으로 올렸어요. 이 사람은 예술 작품으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걸 본 학부모들이 이제 막 경찰에 신고한 거죠. 하고 기소됐어요. 예, 근데 뭐 시민단체나 뭐 예술가 쪽은 이거는 예술의 범위로 봐야지 이런 걸 음란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면서 법원에다가 막 요구를 했죠. 판결 내리기 전에 공청회를 해서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를 논의하자. 그랬더니 판사들이, 대부분 판사님들이 싫다,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되고 꼭 니네들 일일이 불러가지고 물어볼 필요 없다 해서 그냥 청문회 안 하고 바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요거를 썼던 내용이죠.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4번, 1번,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링크 넘어가시고요. 2번, 음액의 상습이 있는 미세형자를 영리 목적으로 매개하여 가늠케 한 경우 음액 매개고. 3번, 고속도로에서 수용차 손괴하거나 행패를 부리던 자가 알몸이 내 성기 노출한 거 공연음죄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 4번, 컴퓨터 프로그램 파일은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문서, 도가 필름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맞고. 도박복표. 자, PC방 업주인들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 계정죄는 미수. 틀렸죠? 이미 기수가 됐죠. 이게. 그다음에 2번,
내국인의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했다고 해서 당해 행위가 도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이상 우리형법이 적용되고 내국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국내 카지노의 출입과 달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게 아니다. 맞죠? 속임주의에 따라 신정환 씨 같은 분들이 처벌돼요. 3번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 요소를 지배하는 사기 도박의 경우 상대방을 기망한 자에 대해서는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기망당한 피해자의 경우에는 편면적 대항범과 마찬가지로 도박죄가 성립한다. 틀렸죠? 이 상대방은 뭐죠? 사기의 피해자만 될 뿐 도박한 적이 없죠. 이건 도박죄 피해자만 될 뿐, 아니 사기죄의 피해자만 될 뿐 얘는 사기당한 거지 도박한 적이 없기 때문에 도박죄가 되지 않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상습 도박자가 상습성이 없는 일반인의 단순 도박을 방조한 경우 상습성의 단서에 따라 각자죠. 따라서 중하게 처벌될 수 없고 단순 도박죄의 방조 틀렸죠. 상습 도박 방조 성립하고 상습 도박 방조로 처벌하죠. 4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설치하고 도박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 프로그램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 계장죄는 기수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임의 기수. 2번 도박 계장은 영리 목적을 필요한 이른바 목적범이죠. 그래서 우량법에 도박 계장과 음행 매개 이 두 개의 죄는 영리 목적을 필요한 목적범이에요. 그다음에 3번 근데 이때 영리 목적이란 도박 계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 계장의 직접적 대가, 돈 버는 거 뿐만 아니라 도박 계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 예를 들면 사이트 홍보 이런 경우를 이용한 경우에도 영리 목적이 인정되고 또 모든 목적범은 목적 달성 여부를 묻지 않으니까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맞고 3번 유료락투성을 운영하는 자가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받은 다음에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본에 따라 경품 지급한 것도 도박 계장이 돼요. 그 다음에 3번 사기 도박과 같이 도박 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 승패 요소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만 될 뿐 도박은 되지 않고 2번 고스톱 등의 인터넷 도박 게임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돈 받고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이용자들의 이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게 하여 위 게임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게임 이용자들과 게임 회사 사이에 재물이 오갈 수 있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그 게임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 게임을 했는지와 상관없이 도박 계장죄는 이미 기수예요. 맞고 3번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에 사정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면 도박이 될 수 있어요. 판례에 따르면 도박죄의 우연성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 없고 주관적으로만 불확실하면 된다고 봤어요. 따라서 피고인들이 핸디캡을 정하고 홀마다 돈 걸고 하는 내기 골프 이것도 도박이 되고 그다음에 사기 도박의 의사로 피해자들이 도박에 참여하도록 권유한 다음에 그러면 사기를 착수한 거죠. 그다음에 그 사기 도박을 숨기기 위해 처음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한 경우 사기와 함께 따로 도박죄 틀렸죠. 이거는 사기의 수단, 자기를 믿게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따로 도박죄 안 돼요. 그 다음에 4번 내국인의 출입을 요구하는 폐광지역 카지노에 출입하는 것은 강원랜드 법령에 따른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2번 인터넷 고스톱 사이트를 유료하는 과정에서 사이트 홍보하기 위하여 고스톱 대회를 개최하고 참가들로부터 참가비 받고 입상자에게 상금 지급한 거 아까 도박죄가 된다고 그랬고 3번 가맹점을 모집하여 도박 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에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영업으로 나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 계장은 기수라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임의 기수. 4번 인터넷 이건 총론에서 했던 거네요. 인터넷 게임 사이트의 온라인 게임 한 게임에서 통용되는 사이버머니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을 유인하여 돈 받고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일부러 패하는 방법으로 사이버머니를 판매한 사람에 대하여 정범인 게임 사이트 개설자의 도박 계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방조범인 도박 계장 방조도 성립하지 않는다. 맞죠? 여러분 한 게임은 무슨 사이트예요? 게임 사이트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고스톱 치는 거는 게임이지 도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게임 자체가 도박죄가 안 되니까 공범 종속성에 따라 방조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사기 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사기 도박을 숨기에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했다 하더라도 사기의 실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기만 될 뿐 도박은 안 되고, 2번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도 하고 도박 방조도 한 경우 이 상습 도박죄가 성립하는 이외에 따로 상습 도박 방죄가 성립하므로 포괄일죄로 처단해서는 안 된다 틀렸죠. 이때는 제일 센 상습 도박죄로 처벌하면 되고 상습 도박 방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흡수되죠. 그다음에 3번 성인 PC방 운영자가 손님들로 하여금 컴퓨터에 접속하여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하고 게임머니에 충전과 환전을 하면서 게임머니에 일정 금액을 수료 명목으로 받은 행위는 도박계장이 되고, 4번 사기 도박에 있어서 사기적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는 자가 상대방의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계시하면 착수가 있어요. 왜? 사기 도박은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니까. 6번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득실을 결정하는 걸 의미하는데,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확실히 예견,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의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걸 말하지 꼭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음행매개는 부녀의 동의, 부모나 감독자 또는 남편이 동제의 주체가 될 수 있지만 16세 미만의 그 미성년자가 음행에 자진 동의한 경우에도 승낙의 행위로 동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했어요. 이런 경우에도 음행매개죄가 이건 사회적 법익이니까 동의가 소용이 없어요. 참고로 이건 옛날 문제고요. 지금은 옛날에 음행매개죄가 음행의 상습이 없는, 그러니까 미성년자, 근데 미성년자는 음행의 상습이 있든 없든 다. 그다음에 성인은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 대상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게 다 없어졌어요. 그럼 지금은 그냥 법이 바뀌어가지고 영리 목적으로 매개하여 간음에게 한자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객체가 이제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건 다 돼요 지금은. 3번 도박계장은 영리 목적으로 스스로 주체가 되어 그 집에 도박 장소를 개설하면 성립한 문제로서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소가 되고 현실로 도박이 행해졌는지는 묻지 않고, 그 다음에 4번 공연음란죄는 주관적으로 성욕을 흥분, 만족 등의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냥 음란성이나 음의인식 이것만 있으면 좋게요. 그 다음에 갑은 A교회를 떠난 다음에 을이 그 예배당 건물을 점유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사에 반하여 A교회 교인들의 총유인 교회 연판 나무 십자가를 떼어내고 예배당 건물에 들어가 예배 의자를 밀쳐내고 갑의 장롱을 들어놓은 다음에 8개월 동안 교인들의 출입을 막았죠. 8개월 동안. 첫 번째, 이게 무슨 죄요? 첫 번째, 범죄 목적으로 교회에 들어간 거는 건조물 침입죄, 주거 침입죄가 돼요. 두 번째, 예배당에 십자가라든지 이런 걸 떼어내는 행위는 뭐가 돼요? 손괴죄. 그러나 뭐는 안 돼요? 예배방해죄는 안 되죠. 왜? 예배방해죄는 예배 중 또는 예배 직전 준비 단계를 방해하는 거, 이것만이 예배방해예요. 근데 이건 예배 중 또는 예배 직전 준비 단계를 방해한 게 아니라서 예배방해죄는 안 되죠.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요크루트 제품의 홍보를 위하여 여성의 전라의 여성 누드 모델들이 일반 관람객과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나와 분무기로 요크루트를 뿌려서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드러낸 채 그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을 상대로 요크루트를 던진 행위는 비록 성적인 의도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기는 죄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교회 교인이었던 자가 나무 십자가들을 떼어내고 출입문을 잠궈서 7개월 동안이나 교인들 출입 막은 거 예배방해죄 안 돼요. 왜? 예배 중 예배와 직접 준비 단계를 방해한 게 아니니까. 3번 형법 247조의 도박계장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면 기소가 되고 도박이 행해지는지 묻지 않고, 그다음에 4번 음란한 물건이란 성욕을 자극, 흥분, 만족해 하는 물건들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취침을 해치고 선량한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고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해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해진 상황에 관계없이 오로지 그 물건 자체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죠. 맞고. 3번 피고인이 관리하는 과수원에서 노무자로 종사하는 자가 자살했어요. 그럼 비록 법률상 계약상 의무는 아닐지라도 의당 관할광사에 신고한 다음에 그 유가족에게 통보 등 상당한 연락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될 조리상 의무를 기대할 수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이에 반하여 임의로 그 사체를 그 지하실에 매몰한 거, 이거 사체유기가 돼요. 그 다음에 사체 은닉죄는 죽인 다음에 은닉해야 돼요. 따라서 사체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케 하는 걸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살인이나 강도살인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가 살해 목적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중에 사체 발견이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케 하는 사로 인적이 드문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실신 피해자를 끌고 와서 그곳에 살해하고 사체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경우 사체 은닉죄 안 돼요. 왜? 사체 은닉이 되려면 죽인 다음에 은닉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3번 사람을 살해한 자가 유기한 경우 따로 사체 유기죄가 성립해서 실책기함이 되고, 변사체 검시방해죄에서 변사체란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자를 말해요. 사망 원인이 분명한 자는 변사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망 원인이 명백한 것은 변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치는 변사체 검시방해가 객체될 수 없죠. 이렇게 맞고, 이쪽은 뭐 따로 설명드릴 것도 없고 넘어가십니다. 국가적 법에 관한 죄. 1번 내란과 소유의 비교 넘어가죠. 그다음에 2번 내란죄 옳지 않은 거. 자, 1번 폭동이란 다수인이 결합하여 폭행 협박하는 것으로 적어도 다수인이 한전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는 돼야 돼요. 맞고. 2번 내란의 실행 과정에서 폭동에 수반하여 사람을 살해한 경우 내란죄와 내란 목적 살인죄의 상상적 틀렸죠. 이건 어떻게 돼요? 내란죄에 흡수되죠. 내란 자체가 이미 살인을 전제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란에 수반된 살인 행위는 내란죄에 흡수돼요. 그다음에 3번 다수인이 한 지방에 평온을 해야 할 정도의 폭동이 일정 기간 계속돼야 되므로 계속범 틀렸어요. 판례에 따르면 즉시범 상태범이에요. 이런 모든 목적범은 목적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기소가 되고 목적 달성 묻지 않아요. 그래서 내란 목적으로 폭동하면 바로 기소가 되고 종료되는 즉시범 상태범이죠. 계속범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4번 내란 폭동에 참가한 다수인 중에 어느 일방이 폭동을 적극적으로 교사한 경우 내란죄 이외에 내란 교사 틀렸죠. 필요적 공범 내부자끼리는 임의적 공범을 전제한 총칙상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란죄 자체는 이미 이걸 전제로 구성원들 형량을 따로 나눠놨죠. 아까 뭐 수계, 중요임무 종사자, 부원 노동자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따라서 이걸로 처벌하지 임의적 공범인 교사가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의 지위나 기여 정도에 따라 구별해서 처벌하죠. 맞고. 그다음에 3번 내란죄는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물러날 목적으로 폭동하는 행위로서 그 목적이 달성됐을 때 내란죄는 기수 틀렸죠. 모든 목적범은 목적 달성 여부는 묻지 않아요. 따라서 내란 목적으로 폭동하면 기수가 되는 거지 목적이 달성될 필요는 없어요. 그다음에 2번 국헌 물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외부적으로 드러난 행위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3번 내란죄 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 폭행협박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행위, 해악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 이거를 준비하거나 보존행위를 전체로 파악한 개념이고요. 4번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않은 자를 이용하여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 물란 목적을 가진 전두환이 이런 목적이 없는 대통령을 이용하여 간접적 방식으로 실행할 수도 있죠. 맞고. 그 다음에 4번 국가기밀이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정치 등에 관한 기밀도 포함되기 때문에 수배자 명단도 여기에 해당하죠. 2번 대법원은 국가기밀과 관련하여 국내 공지에 속하거나 국민에게 알려진 사실도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입장 틀렸죠. 절배적 판결로 공지의 사실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3번 편면적으로 지득했던 군사기밀을 제보하는 행위도 간첩죄 틀렸죠. 간첩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적국과 의사 연락이 있어야 돼요. 적국과 의사 연락이 없는 편면적 간첩은 간첩 예비에 불과하고 간첩죄가 될 수 없죠. 그다음에 4번 지령에 따라 해외 교포 민심 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간첩죄에 해당하죠. 4번 틀렸고. 그다음에 5번 형법 98조 1항의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하에 여러분 의사 연락하에 군사한 기밀사항 또는 도서 물건을 탐지 수집하는 걸 의미해요. 따라서 북기의 지령, 사주, 기타 의사 연락 없이 편면적으로 지득했던 군사한 기밀사항을 북기에 납북된 상황에서 이를 제보한 거, 요거는 여기서 말하는 간첩에 해당하지 않아요. 편면적 간첩은 간첩이 될 수 없어요. 그다음에 2번 간첩으로서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하면 그로써 간첩은 기수가 되고 그 수집한 자료가 지령자에게 도달돼야 기수가 되는 게 아니다. 맞죠? 여러분 간첩죄의 착수시기는 언제죠? 주관설, 간섭으로 상류관 때. 기수 시기는 탐지 수집하면 기수가 돼요. 그러면 그 탐지 수집하는 걸 알리는 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죠. 그 다음에 3번 직무에 관하여 군사한 기밀을 지득한 자가 적국에 도달하면 군사한 기밀설. 그러니까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한 기밀을 적국에 도달한 경우 요때로는 요걸로 처벌 못해요. 요때 보충관계는 일반 이적죄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간첩죄를 범한 자가 그 탐지 수집한 기밀을 누설했어요. 이 경우는 간첩죄 따로 군사기밀 누설죄 따로를 범한 걸로 인정할 수 있다. 틀렸죠? 아까 말한 것처럼 간첩이
탐지집하면 기수, 이거를 누설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예요. 가첩죄가 흡수되죠. 그 다음 6번 외국사절 모욕죄 옳은 거. 1번 일반 모욕죄와 같은 공연성을 요건. 틀렸죠? 외국 원수 외국사절 모욕죄는 공연성의 요건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2번 일반 모욕죄와 같은 법 적용. 틀렸어요? 일반 모욕죄보다 형량이 세요. 3번 모욕의 개념이 일반 모욕죄와 다르다. 틀렸죠? 모욕의 개념은 똑같아요. 4번 외국사절 명예훼손죄와 법 적용이 같다. 이게 맞아요. 하고 특이한 게 이 외국 원수 외국사절 폭행협박죄가 형량이 같고 외국 원수 외국사절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량이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안 써있지만 중요한 거 하나 빠져있네요. 뭐 집어넣어야 돼? 뭐 하나 빠져있죠? 형법상 모욕죄는 친고죄예요. 그러나 외국 원수 외국사절 모욕죄는 반사불벌죄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넘어가시고, 그 여러분들 프린트물 보면 이쪽에 뭐 따로 설명드릴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될 거니까 여기는 그냥 건너뛰는데, 다만 여러분들 뭐 107번, 108번 다 똑같은 거라서 109번에 1번 지문만 볼까요? 109번에 1번 지문 보시면 내란 선동죄는 내란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선동함으로써 성립하는 독립범죄예요. 또 특히 그 선동으로 말미암아 피선동자들에게 반드시 범죄의 결의가 발생할 걸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이석기 씨 같은 경우 유사시에 폭동하자고 선동을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그 아로 회원들이 제가 뭔 얘기하고 있냐 그랬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선동을 한 거니까 내란 선동죄는 유죄죠. 단 내란 음모를 인정하기는 부족하죠. 그 다음에 간첩방조는 정범인 간첩자와 대등한 독립범죄예요. 따라서 간첩자와 동일한 법정으로 처벌해야지 필요적 감경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3번 공지의 사실도 외교상 기밀이 되고, 4번 국기모독죄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을 필요로 한 목적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옛날에 수업 시간에 했지만 어떤 애가 그 광우병 세월호 사건 집행가 하는데 경찰이 차벽 쌓으니까 경찰들 앞에서 항의 표시로 태극기를 불태웠죠. 그래도 결론 국기모독죄 안 된다. 왜? 대한민국을 모독할 목적이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나오는 직무유기죄로 가십니다. 여기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데니까. 자, 그 전에 여러분 뭐 시험 문제가 항상 뻔한 거밖에 없어서 직무유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원래 여러분 직무유기는 자기로도 가능하죠. 대표적인 건 뭐예요? 번호판을 압수한 공무원 경찰로서는 번호판을 재교부해서는 안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돈 받고 번호판을 재교부해주면 작위에 의한 직무유기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유기는 진정 부작위범이나 부진정 부작위범이죠. 자기 부작위 모두 가능하니까. 근데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 직무유기는 대부분이 부작위범 형식으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이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범을 저지른 경우, 예를 들면 허위공무사성죄, 예비군 중대장이 훈련불참만을 발견했다면 고발해야 하는데 하기는커녕 돈 받고, 그럼 직무유기, 돈 받고 오히려 얘가 참사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 확인서를 써줬어요. 그 다음에 범인도피죄, 범인을 검거하는 지시를 받은 경찰관이 오히려 범인에게 전화 걸어서 도망가라. 그 다음에 위경 공직방, 어퍼가 받을 수 없는 자가 허가 신청한 경우 반려해야 되는데 오히려 허가받게 해줬다. 증거인멸죄, 파출소 보안과장인가요? 방범과장이 성인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을 압수해서 가지고 왔으면 본소로 보내서 유죄의 증거로 삼아야 되는데 하기는커녕 범인에게 돌려줘라. 이런 경우에는 자기범인, 허위공무사성죄, 범인도피죄, 위경 공직방,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는 따로 성립하지 않고 여기 흡수되죠. 단 딱 하나 예외가 뭐 있었어요? 그 파출소 부소장이 혼자 소내 근무하는 중에 사람들이 불법체로 외국인을 적발해 왔어요. 그러면 얘를 외사과에 넘겨야 되는데 하기는커녕 자기 선에서 훈방 조치했죠. 그리고 통상의 절차와 달리 인적 사항도 또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했죠.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 이렇게.
그럼 원래는 자기 범위는 이것만 되고 흡수되는데 검사가 이걸로 공소기 안 하고 이걸로 공소기했어요. 판례 괜찮다. 이거 판사의 재량이다. 검사의 재량이다. 또 검사가 이걸로만 공소했으니까 이걸로 판단하겠다. 결론 직무유기죄 유죄다. 그래서 이것만은 답이 직무유기죄죠. 이렇게. 따라서 자 이걸 전제로 1번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의 신병을 출국관리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거 이것만은 직무유기죄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2번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받고 순찰하다가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해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하도록 해가고 오히려 그 대가로 돈 받았어요. 직무유기죄. 3번 경찰관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도박 혐의자 17명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서 대신에 임의동행서를 작성하고 또는 작성하게 하거나 또는 압수한 일부 도박 자금에 대하여 검사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반환 등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들을 속방했다면 이거는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 직무유기가 됩니다. 다만 여러분 이거랑 비교하실 게 18명의 도박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들을 훈방하고 제대로 조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은폐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이때는 자기 범위나 허위 공문서 작성만 되고 부작위면 직무는 흡수되죠. 근데 이 사건은 적극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는 그냥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압수에게 돌려준 경우 이거죠. 아까 오락실의 기판을 압수해서 가져왔으면 본서로 보내야 되는데 오히려 범인에게 돌려주라 이런 경우 어떻게 돼요? 자기 범인 증거 인멸죄만 되고 부작위 범인 직무는 흡수돼 버리죠. 이렇게. 그래서 답은 직무유기 안 되는 거 4번이네요. 그 다음에 2번 직무유기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될 자기 의무 있는 사람이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자기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성립하고 2번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의 신병을 출국관리소 직원에게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주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 돼요. 3번 경찰관은 피고인이 벌금 미납죄에 대한 내역장류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치의를 받아 형집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금 미납자로 지명 수배되는 값을 3번이나 만나고도 그를 경고하여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죄. 이건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죠. 그 다음에 4번 이거 또 나왔네요.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음반 비디오 게임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 중인 보고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 직원에게 이와 같이 압수된 변조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한 경우 역시 자기 범인 증거인멸죄만 되고 부작위 범인 직무는 흡수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경찰관이 방치되어 있는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받거나 출찰 중에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 상해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오토바이를 수거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 받았어요. 이건 직무유기죄. 그 다음에 2번 피고인이 벌금 미납자에 대한 내역적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지를 받아 형집행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 미납자로 지명수배된 값을 3번이나 만나고도 그를 검거하여 신병을 검찰청에 인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건 직무유기죄. 그 다음에 3번 교육기관의 장, 예를 들면 교육감 이런 사람이 징계 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 사실상 자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한 날부터 법정 시간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하거나 이러한 유보가 의식적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맞고. 왜냐하면 직무유기가 되려면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가 있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경찰관이 불법 체류자 또 나왔네요. 직무유기죄. 그 다음에 4번 예비군 중대장 갑은 그 소속 예비군의 훈련 불참 사실을 알았지만 예비군의 훈련 불참 사실을 고의로 은폐할 목적으로 예비군의 훈련에 참석한 것처럼 허위의 학급 편성부를 작성해서 하면 자기 범인 허위 공문 작성죄만 되고 부작위면 직무유기는 흡수되죠. 그 다음에 2번 당직사관이 그 훈육관실에서 술 먹고 그다음에 애인 불러서 화투를 친 다음에 애인과 함께 자고 그 다음날 당직 근무에 인계인수 없이 퇴근했어요. 이 정도라면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로서 직무유기가 되죠. 그러나 이거랑 비교하실 게 뭐요? 일직사관이 순찰 안 들고 잠잔 거 이거는 근무 태만에 불과할 뿐 의식적 방임 내지 포기가 아니라서 직무유기죄 안 돼요.
그다음에 3번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발견하고도 오토바이 상해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수거하도록 하고 대가 받으면 이건 직무유기죄. 그다음에 갑이 불법 체류자의 신병을 출국갈 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인적사항 조치 적용하지 않은 거 자기 범인 이때는 예외적으로 직무유기죄. 그다음에 5번 당직 사관이 술 마시고 화투 치고 애인과 자고 당직 근무에 인기인수 없이 퇴근하면 의식적 방해 내지 포기로 직무유기. 그다음에 지겹게 나오네요.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 넘어가시고 3번 교육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을 집행하지 못할 법률 사실상 자유가 없는데도 징계 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법정 시한이 지나도록 그 집행을 유보했거나 이러한 유보 이유가 의식적 직무의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 볼 수 없는 경우 이건 직무유기 안 되고. 그다음에 4번 경찰관이 피고인이 벌금이력자로 노역장 집행을 위하여 검사의 수의지를 받아 형집행장을 집행하는 경우 벌금 미납죄로 지명수배되는 값을 3번이나 만나고도 검거해서 검찰청에 신병을 인계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거 이거는 직무유기가 되죠. 되죠. 그치 방임 내지 포기로서 여기까지가 뭐 직무유기죄 문제들인데 거의 뭐 같은 질문으로 반복해서 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6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데 성립하는 죄예요. 그리고 이때 이 권리는 법령에 명기된 권리에 한정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될 이익이면 족한 것이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는 묻지 않는다죠. 맞죠? 그래서 A라는 경찰이 어떤 사건을 내사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상급자인 B가 A한테 네 수사하고 있는 내사를 중단해라. 그리고 다른 경찰서로 이첩시켜라고 지시했던 사안이 있었죠. 근데 판례가 경찰의 수사권, 이것도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직권남용죄가 된다고 보죠. 근데 검사가 2개로 기소했죠. 첫 번째, 내사를 중단케 한 거, 이거는 경찰관의 수사라는 적법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다른 경찰서 이첩하게 하는 행위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 2개로 기소했죠. 근데 판례가 이거는 하나의 면을 양쪽에서 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그냥 요점만 된다고 보죠. 그 다음에 3번 의무란 그 다음에 2번 권리 행사를 방해한단 말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의 정당한 행사를 방해하는 걸 말해요. 따라서 추상적으로 현실적으로 권리 행사에 방해하는 결과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본죄는 기수. 그렇죠? 이거 어떻게 돼요? 무죄이다라고 했어요. 미수인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이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형법에 미수는 맞는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라는 거 뭐죠? 제일 중요한 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사인도 못하고 잡혔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은 미수인데 절도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미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죄이다 그래야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처럼 기수 또는 작년 사시처럼 미수로 처벌된다. 틀린 질문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 또 뭐 있죠? 일단 그래도 시험에 나왔던 것만이라도 하면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게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2번째가 요거, 3번째가 뭐 있죠? 경계침범죄, 미수 없죠. 그래서 경계를 침범해 인식불능케 해야 기수, 경계를 침범했는데 인식불능케 못하면 미수인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죠. 또 하나 뭐 있죠? 바로 조금 이따 바로 보시면 하실 건데 아주 중요한 거, 위기한 공직방은 위계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해야 기수예요. 그래서 위계를 썼지만 공무집행을 방해 못하면 미수인데 처벌 규정이 없어서 무죄죠. 근데 미수로 처벌된다. 이게 틀리면 많이 내죠. 4개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경계침범죄, 그 다음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경계침범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권남용죄, 그 다음에 갑자기 금방했는데 뭐였죠? 또 하나 경계침범죄, 직권남용죄, 위기한 공직방, 이거 요 4개는 똑같아요. 미수인데 처벌이 없어서 무죄이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3번 의무란
법률상 의무만을 가리키고 심적 의무감, 도덕적 의무는 포함되지 않고, 마지막으로 4번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겉으로 보기에는 그 공무원의 직권에 속해야 돼요. 다만 이것을 불법으로 행사하는 것, 즉 외형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직무집행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여기에 바로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7번.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옛날에 총론할 때 했지만 그 불법 체포감금죄는 진정이에요, 부진정이에요? 통설은 부진죄로 본다고 그랬죠. 부진정. 아까 원래 일반 체포감금죄와 똑같은 죄인데 다만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가중처벌되는 건 부진정으로 보는 게 통설이에요. 근데 경찰만 주체가 되는 진정심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총론 공부할 때 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 시험에서 다음 중 부진정 신분법 몇 개냐, 그 문제에 얘 들어있었죠. 출제자는 부진정으로 냈었죠. 근데 아니다, 진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다, 복수정답 해가지고 우리는 시험 처음으로 복수정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자 먼저 첫 번째, 이걸 진정신분범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일반인이 가담했어요. 그럼 이건 뭐가 적용되죠? 33조 뭐가 적용돼요? 본문이 적용되죠. 진정신분범이니까 본문이 적용돼요. 따라서 성립처벌 모두 함께니까 비신분자인 일반인도 어떻게 해요? 불법 체포감금죄 성립하고 불법 체포감금죄로 처벌돼요. 반면에 이거를 부진정신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가담하면 이거는 33조 뭐가 적용돼요? 이건 부진정신분범이니까 단서가 적용되죠. 따라서 학설에 따르면 어떻게 돼요? 단순체포감죄 성립, 단순체포감죄로 처벌. 그럼 판례에 따르면 성립은 불법체포감죄, 처벌만 단순체포감죄로 되겠죠. 자, 이걸 전제로 놓고 형법 124조의 불법체포감죄를 진정신분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이 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는 경우 형법 276조의 단순체포감죄로 처벌 틀렸죠. 진정신분으로 보는 것에 따르면 성립처벌 함께니까 얘도 불법체포감금죄가 성립하고 불법체포감죄로 처벌한다, 그래야 되죠. 참고로 통설은 부진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왜 중요했죠? 우리 총론할 때 국가적 법익의 제2장 공무원 1장의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서 유일하게 미수가 있는 죄잖아요. 다른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죄 다 미수 없잖아요. 요것만 미수가 있잖아요. 원래 체포감죄는 자유에 관한 죄로 미수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부진정이니까 미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2번. 집행관이 채무자를 집행관실에 감금하고 몸을 수색해서 소지 중인 수표를 빼앗은 경우 이 집행관이 채무자를 감금하는 것은 집행관의 일반적 직무권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감금죄가 되지 않는다. 틀렸어요. 이 불법감금죄는 일반적 권한 필요 없어요. 그냥 강제력을 행사하는 공무원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할 때 처벌 규정이니까 당연히 돼요. 3번. 피해자가 경찰서 안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같이 식사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용했더라도 피해자를 경찰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일정 구역 내에서 생활자유가 허용됐더라도 전체적으로 봐서 자유가 제한되면 이것도 불법감금이 되고, 4번. 형법상 불법체포감금죄와 폭행가혹행위죄는 모두 미수가 있다. 됐죠? 유일하게 요거 불법체포감금죄 요것만 미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8번. 검찰의 고위간부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잠정적 판단 등 수사팀 내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수사 대상자에게 전달한 거, 당연히 공무상비밀조치가 되죠. 이건 알려지지 않아야 되는 비밀을 누설한 거니까. 2번. 설사 피해자가 경찰서 안팎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사무실 안팎을 내왕했다 하더라도 경찰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했다면 이거는 감금이 되고, 3번. 감금은 간접 정범 형태로 행해질 수 없으므로, 틀렸죠? 있으므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 조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에 이를 기록에 첨부해 영장을 신청하고 허위 작성한 점을 모르는 검사, 판사를 기망하여 영장을 발부받은 다음에 영장에 따라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처벌되지 않는 검사, 판사를 이용한 직권남용 감금의 간접점이 되죠. 3번 틀렸고, 경찰관이 직결심판 피해자의 정당한 귀가 요청을 거절한 채 다음날 직결심판법정이 열릴 때까지 피해자를 경찰서 보호실에 강제 주시키려고 했어요. 이건 불법감금이죠.
그래서 피해자를 경찰서 내 즉결 피의자 대기실에서 20분 동안 있게 한 거, 이것도 불법 강금이 돼요. 맞고. 그 다음에 9번 구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 행운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중국의 선박 운항 허가 담당 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관한 운항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부탁받고 돈 받은 경우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수가 되지 않는다. 맞죠? 우리나라 공무원에게 중국의 허가, 직무 관련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교도소 보안과 출정계장과 감독교서가 호송교도관을 지휘하여 재소자의 호송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시간이 급했죠. 몸색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가지고 집단도주 사고 발생한 경우 직무유기죄 틀렸죠? 안 돼요. 이건 뭐죠? 이건 근무태반이지 의식적 방해 내지 포기는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가 되지 않죠. 그다음에 3번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권에 속하는 사항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협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여기까지는 맞았어요. 근데 그 범죄의 성질상 일반적 직무관한은 반드시 법률상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 이게 틀렸죠. 강제력을 수반하는 직권이 한정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찰관 갑이 간통 고소사건을 수사하면서 간통을 부인하는 피의자 을을 위해서 고소인이 제출한 간통 장면을 촬영한 CD를 을에게 보여준 경우 공무상 비밀설치 맞죠? 이거는 범인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팔아, 네가 모른다고 했지만 같이 영원 가지 않았냐 이게 되는데 이걸 알려줘 버리면 변론을 달리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는데 이익이 있는 거니까 이걸 알려준 거 공무상 비밀설치가 돼요. 그다음에 10번까지만 하죠. 자, 공무상 비밀설치에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됐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사항에 한정된다. 틀렸어요. 꼭 법에 따라 1급 비밀, 2급 비밀 도상시킨 것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면에 걸쳐서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실질적 이익은 모든 이익도 포함되죠. 그 다음에 2번 지극히 나오는 갑이 법원 공무원 을을 교사하여 체포영장 발부자 명단을 누설받은 경우 을은 공무상 비밀누설죄, 그러나 갑은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교사. 틀렸죠. 피속공범 내부잡기는 청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얘를 교사로 처벌할 수 없어요. 그다음에 3번 본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준수의 침해에 따라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죄죠. 맞고. 다만 여러분들 아까 기업번 지문 관련해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실질적 이익이 있는 모든 비밀이 포함돼요. 그러나 특정 차량의 소유자의 주체, 그 특정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 이거는 일반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는데 상당한 이익은 실질 비밀성이 없다고 봐서 공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부탁받고 그 차량이 경찰청에 그 유사유발의 단속 차량이라는 걸 알려준 것만으로는 공무상 비밀설치 안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찰 고위 간부갑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 책임자의 잠재적 판단이나 내부 상황을 확인하고 이걸 수사 대상자에게 알려준 거, 요거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되죠. 여기까지. 솔직히 여기까지는 같은 지문 반복이고 별로 특별한 거 없어요. 마무리 짓고 넘어가십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뇌물죄 가십니다.